안녕하세요. 네. 요즘에는 밤에는 열대야 아니면 모기와의 사투라. 어제는 자는데 웽 하는 소리 났잖아요. 모기 오면. 그래서 그걸 불 켜고 잡았는데 잡는데 한 10분 걸려서 잡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잡았더니 그 사이에 많이들 뜯어먹었다고. 그래서 벽에 그 피가 막 팍 튀는 거지. 그래서 한 마리 잡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자는데 또 웽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 나는데 물리진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잤더니 그래서 밤에 그렇게 중간에 깨면 요즘에는 잠들기 힘들어갖고. 이 선글라스는 누구 거예요? 지난주에 있는 것 같던데? 아, 여기다 놓으신 거예요? 주인 없으면 가져가려고 그랬지. 오늘은 수요 공급 이론 보실 거고요. 수요 공급 이론 보실 거고. 휴가 일정 나온 것 같던데요? 8월 1일부터 3일까지? 네, 그래서 그때 혹시라도 문제집 밀린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좀 정리들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뭐 휴가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다녀오시면 그 여파가 꽤 오래 가요. 그 맥이 끊기면. 그래서 학원 매일 같이 오시다가 한 3, 4일 학원 안 나오시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학원 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다시 오시기가. 그래서 나는 갔다 와서 재충전해서 학원에 와서 더 열심히 하시겠다 하신 분은 다녀오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도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 한 3일 놀다 오면 그다음부터는 하기가 싫어요. 그 패턴이 무너져서. 그래서 감안하시고. 11페이지에 있는 수요 공급에서 수요 공급 법칙부터 다 끝까지 갈 거예요.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이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어떤 관계 있는가? 이거 왜 올리지? 이쪽에 됐어요. 네. 가격과 수요량이 어떤 관계 있는가를 정리해서 알고 계신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31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1번에 가격과 수요량 관계라고 박스 안에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이해하시면 더 좋고 안 되면은 외워서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수요량이 늘면 그만큼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은 오르겠죠. 그럼 가격이 오르면 내가 가지고 온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그만큼 줄고, 그럼 수요량이 줄면 살려는 양이 없어진 거니까 가격은 그만큼 같이 떨어져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그만큼 또 늘어나겠죠. 그러면 수요량이 늘어나는 만큼 또 가격은 어떻게 될 거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물을 때는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묻지만 수요량 변할 때 가격은 어떻게 변하는가도 물어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 다 알고 계시고, 그 중에서 우리가 수요 법칙이라 부르는 건 가격 변에서 수요량 변할 때, 가격 변에서 수요량 변할 때 성립하는 것만 수요 법칙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수요 법칙이라는 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할 때는 이 두 개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반별의 관계를 갖고 있다. 이걸 두고 수요 법칙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31페이지 양가로 2번에 수요 법칙이 정리되어 있는 거고, 그 밑에 양가로 4번에 가보시면 이런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한 걸 수요함수라 부르는데, 수요함수의 특징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하기 때문에 가격 앞에 있는 부호랑 수요량 앞에 있는 부호가 반드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소함수 관계를 수요함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함수인지 알아보시는 방법은 가격 앞에 있는 부호랑 수요량 앞에 있는 부호가 어떻게 되어 있다면 반대로 되어 있는 함수가 있다면 이건 무슨 함수다? 수요함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양가로 5번에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라는 게 도출되고, 이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이 어떤 형태가 되는 하향하는 형태의 곡선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에서 수요 곡선 그리세요, 또는 뭐 수요함수를 도출하세요,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물어보니까 어떤 함수식이 나왔을 때 또는 어떤 그래프가 나왔을 때 얘가 수요함수고 수요 곡선인지 알아보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수요 법칙에서 또 하나 시험 물어보는 게 바로 앞에 31페이지에 가시면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물어본다 그랬어요.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그래서 수요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하나는 대체 효과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소득 효과. 그래서 둘 다 설명하고 싶은 건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니까 어떤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대체 효과는 A라는 재화의 가격이 올랐을 때 A의 수요량이 감소하는 걸 A와 일정한 대체적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재화를 갖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A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거와 대체적 관계에 있는 B라는 재화에 뭐가 변하면서 상대적인 가격이 얘가 비싸졌으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누굴 사느라고 B를 사느라고 사람들은 A의 수요량을 반대로 어떻게 한다? 줄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체 효과에서는 A라는 재화의 가격이 변하니까 그거와 대체적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재화에 뭐가 변하면서 상대 가격이 변하면서 수요량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면 이걸 두고 대체 효과라고 정의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소득 효과도 A라는 재화의 가격이 오르니까 A라는 재화의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으로 A라는 재화의 가격이 오르니까 A라는 재화를 소비하던 소비자들은 자신의 뭐가 줄어든다? 실질적인 지출할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 소득이 그만큼 감소했다라는 건 어쨌든 소득이 줄었으니까 나는 이 물건 마음대로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이 감소한다라고 설명하면 소득 효과입니다. 그럼 소득 효과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오르니까 그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뭐의 변화로? 실질 소득의 변화로 수요량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소득 효과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이 두 개 어떻게 하세요? 구별하세요 물어요. 구별하세요. 그래서 여러 차례 나왔던 문제니까 수요법칙 성립하는 이유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1년 동안 배웠던 수요법칙에서 배웠던 내용들이고 문제 푸는데 필요한 건 뭐다? 가격 오를 때는 수요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예, 이거는 무조건 잡고 가셔야죠. 한 페 넘겨서 32페이지 가시면 똑같은 얘기 어디에도 있다? 공급에도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공급법칙인데 공급법칙에서도 알아야 될 건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죠. 관계. 그래서 공급량이 늘어나면 물건이 흔해지는 만큼 가격은 어떻게 될 테고 반대로 하락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자들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줄어든 거니까 물건을 만들어 팔질 않으니까 공급량이 어떻게 된다? 줄어요. 그럼 공급량이 줄어서 물건이 부족해지면 그만큼 경쟁이 심해지니까 가격은 올라갈 테고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공급자들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이 늘어나니까 공급량은 어떻게 될 거다? 증가하겠죠. 그럼 공급량 늘어나니까 또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물을 때 필요한 건 가격 변할 때 공급량 어떻게 변하고 공급량 변할 때 가격은 또 어떻게 변하는가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중에서 우리가 공급법칙이라는 건 가격이 변해서 누가 변할 때? 공급량 변할 때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 변할 때 요때 성립하는 게 공급법칙입니다. 그러면 공급법칙이라는 건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할 때는 이 두 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인다? 반대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이 무슨 관계에 있다? 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걸 공급법칙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럼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가격 앞에 있는 부호랑 공급량 앞에 있는 부호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증가함수의 형태를 띠게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하니까 그 모양이 어떻게 되는 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에서 어떤 함수식이 주어졌는데 가격 앞에 있는 부호랑 공급량 앞에 있는 부호가 똑같다. 그럼 얘는 무슨 함수? 공급함수. 그 다음에 그 모양이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왔다. 그럼 얘는 공급 곡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공급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하게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공급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공급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물건을 팔아서 뭘 하고 싶다?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자기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예요? 비싸졌을 때 많이 파는 거죠. 뭐. 그래서 공급량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배웠던 수요법칙과 공급법칙이고 제일 중요한 거 꼽으라면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 푸시다가 잊을만 하면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가격 올랐는데
수요량 늘었다고 하는 분들. 문제에서 가격이 올랐어요. 수요량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수요량이 늘었다라고 답하면 진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실질적으로 직접 물어보는 건 33페이지 제3절에 나와 있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부터가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물어보는 거죠, 뭐.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구별하시는 건데, 두 개는 구별도 해야 되지만 공통점도 있어요. 그 둘의 공통점은 둘 다 누가 변했다? 수요량이 변했다. 근데 그 수요량이 변한 이유가 서로 달라서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거였죠.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를 할 때는 그 수요량 변한 그 재화, 이걸 해당 재화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요량 변한 그 재화인 해당 재화에 뭐가 변하면서 가격이 변하면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는 경우를 두고 수요량의 변화라고 부르는 거고, 얘는 누구는 변하면 안 되고 수요량 변한 그 재화의 가격은 변하면 안 되고 가격 이외의 것들이 변하면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다면 이걸 두고 수요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얘는 이름 그대로 가격 변해서 수요량 변하고 있는 거네요. 가격 변해서 수요량 변한 거. 그러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수요 법칙 갖고 이걸 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요 법칙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면 얘는 가격이 변하지도 않았는데 수요량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변해서 수요량 변할 때 성립하는 수요 법칙과 얘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상에 표시되는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얘는 수요곡선상에 뭐만 움직인다? 점만 움직여요. 수요곡선상에 점이 변화하는 걸 표시한다면 얘는 수요곡선에 표시되지 않는 애, 즉 수요곡선상에는 가격과 수요량만 표시되는데 그 표시되지 않는 애가 변해서 생긴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로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구별하라는 거 낸다며요. 그럼 구별할 거리가 얘는 누가 변한 거고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 변하고 있는 거고 얘는 가격은 변함이 없고 가격 이외의 것들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고 있는 거. 얘는 뭐 그닥 중요한 거 아니고 얘는 표시할 때 수요곡선상에 누가 움직이는 거로 점이 움직이는 거로 표시하지만 얘는 아예 수요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라고 냅니다. 구별하라. 우리 문제집에는 이게 한 2개쯤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문제집에는. 그래서 구별하는 거 내는 거고, 이 똑같은 현상은 어디에도 있다는 거예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죠.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수요와 공급 그것만 바꿔주면 되니까, 즉, 수요 들어간 자리에 누구로만 바꾸면, 공급으로만 바꾸면 내용이 완전히 어때요? 똑같아요. 이거 뭐 2번 설명할 필요는 없는 얘기고, 다만 이제 이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의 변화가 나타나면서 곡선 자체가 움직일 때는 이 곡선이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갔다는 얘기는 얘가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 양이 어떻게 됐다? 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수요의 또는 공급의 증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얘가 좌측으로 간다는 얘기는 수요가 됐든 공급이 됐든 그 양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요의 또는 공급의 감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의 변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실 것들은 35페이지 3번부터 나와 있는 것들은 수요량의 변화 또는 공급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 가격. 근데 수요의 변화 또는 공급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누구만 아니면 되니까, 가격만 아니면 되니까 그 가격 이외의 요인들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정리할 건 그 35페이지 3번부터 나와 있는 것들은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했을 때 수요는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또는 공급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어떤 것들인가를 정리한 건데, 결국 우리 문제집 풀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낸다? 거기 나와 있는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변했을 때 수요 또는 공급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거 찾아내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35페이지에 있는 수요의 증가요인과 감소요인, 36페이지에 있는 공급의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은
다 적어놓은 이유가 읽어보시면서 최대한 이해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때 수요가 왜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공급이 왜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를 이해해 보시고, 이게 정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기본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읽어보셔야 돼요. 기본서에는 어차피 그 이유를 다 설명해 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최소한 5번에 나와 있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 요인들끼리 비교해 놓은 것만이라도 최소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문제집에는 이것만 한 10개 들어있죠, 문제가. 이 문제만 10개 이상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수요는 또는 공급은 증가하냐 감소하느냐는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5번에 나와 있는 수요의 증가 요인하고 공급의 증가 요인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 비교하고 있는 거를 좀 같이 좀 보시자는 거죠. 그러면 증가 요인만 따로 설명하고 감소 요인은 설명 안 하는 이유는 증가 요인을 거꾸로 다 뒤집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감소 요인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세 개로 나눠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들은 수요와 공급에 따로따로 영향을 주는 것들. 따로따로 영향을 준다는 건 여기 있는 것들이 나타나면 수요만 증가할 뿐 공급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 여기 있는 것들은 공급에만 영향을 줄 뿐 수요에는 영향을 안 주는 거. 이렇게 구분을 한 거고. 두 번째 있는 건 전부 다 수요와 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되 그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 같은 방향인 거. 그럼 그 말은 여기 있는 것들은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도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정리해드렸던 건 수요와 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데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것들? 반대로 되는 것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 이유는 이거 가지고도 문제 낸 거 있죠. 이거 가지고 구별해서 푸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최소한 여기 있는 것들은 외우셔야 돼요. 이해하면 더 좋고. 그 수요만 증가시키는 요인의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소득이 늘어난다. 근데 모든 재화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재화일 때? 정상재. 두 번째, 물건을 살 수요자 수가 늘어난다. 또는 이 물건을 좋아하는 선호가 늘어났다. 그러면 전부 다 이건 누구한테만? 수요한테만 영향을 줘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들입니다. 그럼 똑같이 공급만 증가시키는 것들에는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산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재료인 생산 요소의 가격이 어떻게 됐거나 하락했거나, 또는 이 물건을 만드는 기술이 어떻게 되면 향상되면 그만큼 비용 절감을 가져와서 공급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이 물건을 만들어 파는 공급자의 수가 어떻게 되면 늘어나면 공급은 증가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누구한테만 영향을 줄 뿐, 공급한테만 영향을 줄 뿐, 수요에는 영향을 안 준다는 거.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에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 우리 임대료 보조할 때 배웠듯이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이 집 사러 가니까 수요는 어떻게 되고, 단기적으로는 수요가 증가, 장기적으로는 그로 인해서 공급도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조금의 지금은 수요와 공급 둘 다 늘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깎아주면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세금을 덜 내는 만큼 수요와 공급을 둘 다 어떻게 할 거다?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대출 받아서 집을 사거나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대출 이자율이 어떻게 되거나 하락하거나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어떻게 되면 많아지면 그만큼 돈 빌리기가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쉬워진 거잖아요. 그럼 수요 공급 둘 다 증가. 그 다음에 정부에서 수요 공급에 대한 규제를 했다가 그 규제를 어떻게 해주면 완화시켜주면 규제가 없어진 만큼 수요 공급 둘 다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해하시면 더 좋고 안 되면 외워갖고라도 풀어야 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에 동시에 영향을 주되 그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가격이 실제로 오르면 안 되고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그럼 비싸지기 전에 빨리 살려고 하는 수요자들은 수요를 어떻게 할 테고 늘릴 테고, 가격 비싸지고 나서 파는 게 유리한 공급자들은 공급을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수요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은 감소합니다. 그럼 거꾸로 공급이 증가하려면 가격이 어떻게 할 것 같을 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할 때, 그럼 싸지기 전에 빨리 팔아야 되는 공급자들은 공급량을 그만큼 늘릴 테고,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다음 주부터 백화점 세일한대요. 반값에 판대. 그럼 이번 주엔 백화점 가, 안 가? 안 가. 3일만 참으면 반값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수요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얘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고, 얘는 수요 감소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제 가격 변화는 외우시라고 해서 이거는 뭐 이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문제 푸는 데는 외워서 풀 거니까. 그래서 관련제에 해당하는 재화 두 개, 대체제하고 보완제라는 두 재화의 관계에서 대체적 관계에 있는 재화는 그 가격이 어떻게 될 때? 상승할 때. 보완제 관계에 있는 재화는 가격이 어떻게 될 때? 하락할 때 수요는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은 감소한다. 그럼 거꾸로니까 대체제는 그 가격이 하락하고 보완제는 그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은 증가하면서 동시에 수요는 감소한다는 무조건 외워두시랬죠. 특히 얘는 외우고 있어야 이따가 뭐 할 때 교차 탄력성 같은 거 할 때 문제 풀죠. 그래서 얘 모르면 못 푸는 문제가 되게 많아요. 문제집 안에서도. 그래서 문제집 풀면서 오늘 풀어야 될 문제 중에 뭐 3분의 1 이상은 얘네들이니까 얘네들 풀면서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은 찾아서 일일이 다 확인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으면 어디에 가보시면 기본서의 내용 가보시면 왜 이런 일이 생길 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증가하는지 내용 설명이 났어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서 최대한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무조건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수요와 공급 따로따로 설명했던 부분들이고 39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또 하나 배웠던 게 이제 제4절에 있는 균형 얘기죠. 균형. 균형은 시험 문제 두 개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 형태를 물어본다. 첫 번째는 균형의 개념을 물어보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랬고 균형의 개념을 묻는 계산 문제 나올 수 있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균형 이동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균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그래서 균형의 개념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균형이란 뭐다? 수요량 QD와 공급량 QS가 일치할 때 그래서 그때의 가격을 아니 그때 양을 균형량 Q 그래서 QD와 QS가 Q가 같아질 때가 균형이고 수요 가격인 P와 공급 가격인 P가 같아질 때가 균형 그래서 그때의 가격을 균형 가격 P라 표시하니까 P와 P가 같을 때가 뭐다? 균형이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개념이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가 균형인데 그때 그 양을 두고 뭐라 부르는 거예요? 균형량 또는 균형 수급량 또는 균형 거래량이라고 불렀던 거고 P와 P가 같을 때가 어차피 균형이니까 그때 가격을 두고 균형에서의 가격이다 뭐라 부른다? 균형 가격. 그래서 균형, 균형량, 균형 가격 개념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걸 그래프로 표시하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 되는 하향하는 형태의 수요 곡선과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향하는 모양의 공곡선이 어떻게 하는 점? 교차하는 점이 균형이었고 그때 가격을 두고 균형 가격, 그때 양을 두고 균형량이라 불렀던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어요? 균형 상태가 아닐 때. 그래서 우리가 균형 상태가 아닌 두 가지를 배웠어요. 초과 수요라는 거와 초과 공급이라는 거. 그래서 초과 수요는 어떨 때 발생하더라? 가격이 누구보다 균형 가격보다 어디에 있을 때? 낮을 때 발생하는 게 초과 수요였죠. 그러면 초과 수요라는 거 개념은 뭐였어요? 수요량 QD와 공급량 QS를 비교해서 누가 더 많을 때? 수요량이 더 많을 때. 그러면 어차피 이 두 개가 동일해야 균형인데 얘는 동일하지 않고 얘가 더 크니까 이건 균형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얘가 뭘 하기 위해서 균형 가격을 만들기 위해서 가격은 어떻게 된다는 거? 상승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풀었던 문제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가격은 어떻게 한다는 거? 상승한다는 건 뭐 당연히 연결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럼 거꾸로 가격이 상승하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초과 수요. 이거는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 다음에 초과 공급이라는 건 어떨 때 발생한다? 가격이 요거보다 균형 가격보다 더 어디에 있을 때? 높은 데 있을 때. 이때 발생하는 게 초과 공급이었고 초과 공급의 개념은 수요량 QD와 공급량 QS를 비교해서 누가 더 클 때? 공급량이 더 클 때를 말합니다. 그럼 이 상태도 균형은 아니니까 이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균형을 만들기 위해서 가격은 어떻게 된다는 거? 하락한다는 건 꼭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죠. 그래서 사실 균형 자체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 초과 공급이 발생할 때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또는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내려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훨씬 더 많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균형의 개념과 관련된 거고, 시험 문제 이것만 가지고 낼 게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뭘 내더라? 계산 문제 붙는다 그랬어요. 계산 문제. 그래서 요약집 40페이지 가시면 계산 문제 예제를 써놨죠. 그래서 9번에 계산 문제 접근 그려놓고 연습 문제와 같은 형태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수요함수는 QD는 이꼴 1400-2P, 공급함수는 QS는 이꼴 200 플러스 4P일 때 균형가격과 균형 소금량은 얼마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푸는 방법을 밑에 표로 정리하는 거고, 균형의 개념과 관련하여 출제될 수 있는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반드시 뭐가 주어진다. 수요함수와 공급함수가 반드시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계산을 하니까. 그래서 수요함수인지 공급함수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아까 수요함수, 공급함수 할 때 설명했죠. 가격과 수요량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수요함수, 부호가 같으면 공급함수. 그래 놓고 문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나오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지금처럼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구해라. 두 번째, 임대료 규제 정책과 관련해서 그 임대료 규제 정책 효과를 묻는 문제. 세 번째, 임대료 규제 효과로 암시장이 발생하니까 그 암시장의 가격 구하라는 문제. 근데 어차피 2번과 3번에 있는 건 정책론 가서 배울 것들이니까 오늘은 1번 문제 푸는 방법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함수, 공급함수 주어지고 균형 가격과 뭐를 구하세요? 균형량을 구하세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물어보면 어떻게 풀 건지를 알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1번에 설명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요함수 주어지고 공급함수 주어지고 균형가격, 균형량 구해라.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한다? QD와 QS가 같아서 Q가 된다. 또는 P와 P가 같아서 P가 된다. 라는 균형의 개념을 응용해서 방정식 만들어 푸시랬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수요함수는 QD 니꼴 1400-2P로 주어졌고 공급함수는 QS 니꼴 200 플러스 4P로 주어졌을 때 뭐를 구해봐라. 균형가격과 균형량을 구해봐라.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 중에 뭐를 쓰는 게 유리한 거예요. QD와 QS의 식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QD 어떻게 생겼고 1400-2P로 생겼고 QS 200 플러스 4P라고 생겼다고 해서 이 두 개가 같으니까 이 두 개도 같아지겠죠. 그래서 P값 구하는 방정식 만들어졌으니까 방정식 이용해서 P값 구하면 되죠, 뭘. 그 구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붙은 거 무조건 반대쪽으로 넘기려 했으니까 6P. 이거 이쪽으로 넘어갈 땐 부호 바뀐다고 그랬으니까 1200. 그럼 양쪽을 6으로 나눠보면 P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P값 200원이 뭐가 되는 거고, 균형 가격. 그 균형 가격을 여기나 여기다 대입해서 Q값을 구해보면 그게 균형량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물었었고 잘 안 물어요. 왜? 내면 다 맞아. 그래서 다 맞으니까 잘 안 내요, 시험 문제에서. 출제자도 뭐 틀리는 사람이 있어야 재밌지. 그래서 잘 안 묻는 문제 중에 하나긴 한데 어쨌든 가끔씩은 냅니다. 그래서 균형에서는 일단 개념과 관련해서 이렇게 계산 문제 풀 줄 아셔야 되고, 또 하나 공부했던 게 균형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균형의 이동. 그래서 균형의 이동은 일단 개념부터 설명했었습니다. 균형의 이동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균형 이동하려면 누가 변해야 된다?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그러면 아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설명할 때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면 수요의 변화 또는 이게 공급이라면 공급의 변화가 나타나서 누가 움직인다고 그랬어요? 수요곡선 또는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을 해요. 그럼 그 말은 원래 균형이라는 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설명한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가격 이외의 것들이죠. 그럼 이 중에 뭔가가 나타나서 수요곡선 또는 공급곡선 아니면 이 두 개가 동시에 어떻게 한 거예요? 이동을 한 거예요, 이동을.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되어 있는 이 중에 뭔가가 하나가 변해가지고 수요곡선이 어떻게 됐다? 우측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곡선이 변화를 한 거니까 이 수요곡선은 이제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고 새로운 수요곡선이 얘가 됐으니까 그 두 개가 교차하는 점에서 새로운 균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 있던 균형이 누가 움직이면서 곡선 자체가 움직이면서 새로운 곳으로 균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옮겨간 거예요.
이걸 두고 뭐라고 부른다? 균형의 이동. 그래서 이게 균형의 이동이 나타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 균형의 이동이라는 건 결국 원래 있던 균형점에서 새로운 균형점으로 균형이 옮겨가는 현상을 균형의 이동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뭐? 균형의 이동의 개념.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죠. 문제는 어떻게 내느냐.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럼 문제 낼 건 뭐밖에 없어요. 원래 있던 균형에서는 균형 가격이 이만큼이고 균형량이 이만큼인데 새로운 균형으로 균형이 옮겨가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어떤 형태로든 변화를 하겠죠. 그럼 시험 문제는 뭐 묻겠어요? 이렇게 균형 이동했을 때 누구랑 누구랑 균형 가격이랑 균형량이랑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뭐다?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11월 달에 처음 저희가 이제 강의 시작하면서 학계론을 공부할 때 공부하는 유형이 세 가지 타입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가장 스탠드 하신 분들, 가장 이제 바람직한 모습, 바람직하다고 그래야 되나? 가장 정상적인 모습, 내용도 잘 알고 그거 관련된 뭐가 나오면, 문제가 나오면 그것도 잘 푸시는 분들. 즉 균형 이동이 뭐예요? 설명 잘해. 옆 사람이 균형 이동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거 그려가면서 이런 걸 균형 이동이라 불러. 그렇게 설명해주고 뭐가 나오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문제도 잘 푸는 분이요. 그럼 이런 분들은 100점짜리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분이 누구랬어요? 균형 이동이 뭐예요? 설명 겁나 잘해.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나오면 그게 균형의 이동 문제인지를 몰라. 왜?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어서. 그럼 이분은 뭐예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하러 공부해? 어차피 우리는 이걸 왜 공부하는 거예요? 문제 풀려고. 근데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문제를 못 푸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균형의 이동의 개념이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시험을 어떻게 내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라는 거지. 그 제일 신기한 분들이 뭐예요? 균형의 이동이 뭐예요? 몰라. 설명도 못해. 근데 뭐는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건 무슨 문제니까? 균형의 이동 문제니까, 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리면 돼.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얘라고 하면 되죠. 이런 분들은 결국 뭐예요? 내용은 잘 몰라도 뭐는 많이 해본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문제만 풀 줄 아는 거예요, 문제만. 그럼 이분이 제일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제일 바람직한 건 이거겠죠. 내용도 잘 알고 있고 문제도 잘 푸는 거. 근데 최소한 정 안 되면 내용은 모르겠더라도 어차피 문제가 나오는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그 문제라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럼 풀 수는 있으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분이 뭐예요? 보면은 옆에서 보면 공부 더럽게 잘하는 것 같아. 왜? 뭐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으니까. 근데 모의고사 성적 보면 40점대 있어. 그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왜? 문제를 안 풀어보니까. 책만 드립답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언제 풀 건데요? 내가 내용을 완벽히 다 알면. 그런 날은 와, 안 와?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안 와. 다 어떻게 알아, 이거를?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아, 이게 공부할 때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라도 하셔야 돼. 그러려니까 뭔 아세요? 균형의 이동 문제라는 게 어떻게 출제되는 문제인지는 알고 계셔야지.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그걸 뭐 하는 방법 알고 있으면 돼요? 푸는 방법 알고 있으면 되지 뭘. 중요한 건 그거잖아. 아, 시험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거 몰라도 상관없지. 이런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푸는지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방금 전에 설명 다 했어. 균형 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있던 곡선이 다른 데로 움직여서 균형이 옮겨가는 현상이니까 뭘 그려서? 그래프 그려서 문제 푸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수요곡선 또는 공곡선이 하나만 움직일 때는 뭐 이거 설마 못 그리겠어요? 근데 문제는 어떨 때다? 두 개가 동시에 움직였을 때. 그래서 수요곡선도 움직이고 공곡선도 동시에 움직였을 때는 문제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더라?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 1과 뭐로? 유형 2로 나눠드렸었어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실 거 없어. 요약집 42페이지에 다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유형 1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내는 거? 수요도 움직이고 공급도 움직이는데 그 두 개가 움직이는 뭐는 일단 주고 방향은 당연히 줘야겠죠.
그럼 여기서 이동하는 방향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증가해서 오른쪽으로 가느냐, 감소해서 왼쪽으로 가느냐, 이걸 줬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뭐까지 같이 주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이 둘 다 움직였으니까 수요와 공급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움직였느냐라는 이동한 크기까지 준 거예요, 크기. 그럼 여기서 이동한 크기를 준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두 개가 동시에 움직였으니까 두 개 중에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이 움직인 건지, 아니면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이 움직인 건지, 아니면 수요와 공급이 움직인 크기가 같은지까지 줬을 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유형 1. 그럼 이런 문제의 대표적인 건 어떤 식으로 되는 거?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는데 감소한 수요보다 늘어난 공급이 더 크다 하면 균형가격이 어떻게 되고 균형량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 그럼 얘는 어차피 문제에서 뭐 묻고 있어요? 균형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를 묻고 있으면서 수요와 공급이 움직인 방향과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움직였느냐는 크기까지 준 거죠.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푸는 방법은 어차피 균형의 이동이라는 건 원래 있던 균형에서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가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리되 원래 균형까지는 그리는 방법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 그럼 원래 균형은 원래 있던 수요 곡선도 1번으로, 원래 있던 공급 곡선도 1번으로, 원래 균형도 1번으로 표시해 놓고 문제에서 어떻게 해라? 시키는 대로 하세요. 주어진 정보를 다 줬으니까. 그럼 수요는 어떻게 됐으니까? 감소. 그럼 수요 곡선은 어디로 간다? 좌측. 공급은 어떻게 된다? 증가.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겠죠.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공급이. 그럼 많이 움직인 애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원래 있던 곡선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서 새로운 곡선을 그리고, 조금만 움직인 애는 어차피 조금만 움직였으니까 원래 있던 곡선이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이 새로운 곡선을 표시한 다음에 두 개가 만나는 점이 새로운 균형이 되는 거죠. 뭐. 그럼 항상 변화는 1에서 2로 오니까 밑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뭘 표시하니까 가격을 표시하니까 가격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고 하락.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얘가 양을 나타내니까 양은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 라고 답을 내시면 돼요. 그게 1년 동안 계속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문제집안에 지문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는 지문 하나 있습니다. 지문 하나. 시험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지문 하나. 그럼 나머지는 다 이거 가지고 낸 문제인데 유형 2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움직이는 뭐는 줘요? 방향은 줘.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 예를 들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일단 뭐는 알아요? 수요는 감소해서 왼쪽 가고 공급은 증가해서 오른쪽 간다는 방향은 알죠?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움직인 거예요? 준 게 없어요. 그럼 준 게 없으니까 이 그래프 그려 못 그려? 못 그린다는 거예요. 왜? 이걸 줘야 얘가 공급이 더 많이 움직여서 공급을 멀리 떨어뜨려야 되는지 수요가 많이 움직여서 수요를 멀리 떨어뜨릴지를 정할 텐데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이 그래프는 못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확인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원래 있던 균형 그리는 것까지는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원래 있던 균형을 그려놓고 이 원래 있던 균형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몇 군데밖에 없다? 4군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쪽 갈지 왼쪽 갈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만 판단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은 증가하니까 어디로 가겠어? 밑으로 가죠, 밑으로. 그러면 이걸 네 번째 경우라 표현했고 수요는 감소, 공급은 증가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움직였는지 크기를 안 줬을 때는 밑으로 내려온다는 것만 아니까 가격은 반드시 어떻게 되고 하락하고 균형량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겠다라고 답하세요. 왜? 알려준 게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나머지 경우가 어떤지만 아시면 되죠. 그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어떨 때? 수요는 증가하고 동시에 공급도 증가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증가했는지를 안 준다면 오른쪽으로 오는 것만 아니까 양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근데 뭐는 가격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답하시는 거죠. 그럼 거꾸로 왼쪽 갈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니까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데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감소했는지 안 줬을 때는 왼쪽으로 오니까 균형량은 반드시 어떻게 되고 감소하고 가격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준 게 없어서. 그럼 나머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겠어요? 위로 올라가려면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한다라고 줬는데 그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변했는지 안 줬을 때는 무조건 위로 오니까 가격은 무조건 어떻게 되고 상승하고 균형량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풉니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푸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럼 두 개를 구별하셔야지.
그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이 문제인데 이렇게 풀고 있거나 이 문제인데 이렇게 풀고 있으면 답 안 나와요. 그래서 구별하셔야 돼. 그래서 책에도 42페이지에 요약집 42페이지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이동하는 경우를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눠서 그 표로 다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럼 그 표는 어떤 분들을 위한 서비스예요? 싹 다 외우실 분들, 능력자들, 다 이걸 외우실 수 있는 분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그 밑에 양가로 3번에 있는 것처럼 문제 풀이라고 되어 있는 거대로 푸세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움직였을 때는 문제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눠서 주어진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유형 1은 뭘 줬을 때 수요와 공급이 이동하는 방향과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움직였느냐라는 크기까지 줬을 때는 그래프 그리시면 돼.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대로 그리면 돼요. 근데 문제는 유형 2일 때는 수요와 공급이 이동하는 방향만 주고 누가 더 많이 변했는지를 안 주기 때문에 유형 1의 그래프를 그린다 못 그린다? 못 그리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중에 어디로 갔는지만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게 그 위에 있는 표 중에서 유형 2라고 나와 있는 표 있죠? 알 수 없다 써 있는 표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게 첫 번째는 수요도 증가, 공급도 증가가 1번 경우를 설명해 놓고 어느 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 동그라미 그 밑에 있는 게 수요 감소, 공급 감소니까 동그라미 2번 왼쪽으로 가는 경우 설명해 놓은 거고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3번에서 설명한 뭐 위로 가는 거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요 감소, 공급 증가가 밑으로 가는 4번 설명해 놓은 거죠. 뭘. 그러니까 결국 유형 2는 뭐만 확인해라? 어디로 갔는가만. 그게 1년 동안 배웠던 균형의 이동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집에는 이 문제가 그 유형 2만 2개 들어가 있고 얘는 지문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구별해서 푸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45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탄력성부터 보셔야죠, 뭐. 자, 그러면 쉬었다 하겠습니다.